안녕하세요. 떨림보단 설렘으로 느린 대신 여유롭게 파킨슨병과의 슬기로운 동행 가이드 파킨슨 TV 시즌3 MC 김지연입니다. 네,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 분의 교수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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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북대병원 신경과 황윤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부바스기념병원 신경과 김미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의료원 신경과 유수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보라의병원 신경과 김유리입니다. 오늘은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분들, 가족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완화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완화 의료라고 하면은 말기암 환자에게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완화 의료가 약간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완화 의료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. 사실 이제 완화 의료라는 게 맨 처음 나온 거는 정말 이제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을 수 없는 병이니까 컴포트라고 해서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의료라는 개념도 있고요. 환자뿐만 아니고 그 보호자 같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좀 도와드리는 의료거든요. 그러니까 의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뭐 간호사나 심리 상담하는 분, 운동 치료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사회사업팀 이런 분들 있잖아요. 환자분들이 이제 경제적 같은 거 도와드리고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도움드리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환자하고 보호자를 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의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하면은 정말 좋은데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신경계 질환 환자 대상으로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도 좀 들어와서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완화 의료에 대해서 좀 알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드리려고 이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 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정리해보자면 완화 의료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질병에 대한 치료 플러스 삶의 질까지 어벤져스가 투입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초기 환자분들부터 완화 의료를 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초기 환자라고 하면 이제 호행야 척도로는 1단계 혹은 2단계,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다 하시면서 보행을 독립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데요. 이 단계에서 사실 진단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. 그 진단을 받을 때 환자도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보호자분들도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,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, 약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약의 부작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완화 의료의 일부입니다. 특히나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그런 공황 발작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드렸을 때 약을 쓰지 않고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서 환자가 정서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사실 파킨슨 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은 초기부터 제대로 된 지도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파킨슨 병도 완화 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그러면 파킨슨 병이 중기로 넘어갔을 땐 완화 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. 운동 증상을 기반으로 한 그 호행야 척도에서 보통 3단계를 보통 중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호행야 척도 3단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환자가 독립적으로 보행 등은 가능하지만 본격적으로 균형 장애가 생기면서 잦은 낙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 낙상하더라도 다치지 않을 만한 그런 집의 환경을 안전하게 꾸미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양상의 보행장애가 나타날 때 그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줄무늬가 있는 타일을 깐다든지 그리고 문턱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. 특히 또 변비 같은 것들은 결국 이게 소장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약물의 효과를 또 이제 불규칙하게 변동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.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런 좀 시기 교육 같은 거라든지 다학제적 접근 같은 것도 좀 더 본격적으로 도입돼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말기로 갈수록 침대에서만 누워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. 이때는 완화 의료가 어떻게 진행될까요? 정말 이제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완화 의료의 그 역할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때가 되면 사실은 약을 먹어도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많은 약을 드셔야 되나 이런 의문도 생기고요. 주로 누워 있다 보니까 욕창이라든지 그런 문제, 정말 식이 공급하는 것 자체 문제가 더 많이 생겨서 어떻게 환자한테 식이를 공급하고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상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은 후기가 될수록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못 오시거든요. 좀 환자 상태를 어떻게 해서 환자도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시고 보호자도 그거에 대해서 본인 간호에 좀 덜 지치고 본인의 죄책감도 좀 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의논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완화 의료가
혹시 가족분들에게도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. 이제 완화 의료를 하는 걸 통해서 맨 처음 이제 지도를 좀 제시해 주는 거고, 어떤 심리적 상담의 역할도 하고, 그다음에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 이게 약간 쿠션의 역할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. 병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미리 두려움 갖지 말고 어떻게 대처할지,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준비 같은 것도 미리 하셔야 되거든요. 그다음에 또 환자들이 그러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뭔지에 대한 것도 너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것도 좀 접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,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지, 치매 환자 오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이 법적인 대리인이 될지 문제도 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되고, 마지막엔 사실 대부분 막 폐렴 오고 이러시다가 약간 중환자실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가 많거든요. 모든 거의 노인 환자분들이. 그럴 때 사실 나는 어디까지 의료를 할지도 고민을 미리 하셔야 되는데, 그걸 모르고 닥친 다음에 사실 아는 분들 많거든요. 내가 아직은 정신이 맑고 몸이 좋을 때 어떤 마지막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다 같이 얘기해 볼 기회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말기로 갈수록 뭐 치매에 대한 이런 위험성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완화 의료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.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한 15년 정도 지나면 한 70%, 80% 환자분들이 치매를 앓게 된다고 하거든요. 하지만 뭐 모든 환자들이 치매가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.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.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는 기대 여명이 6개월 정도 남은 환자들이 고통 없이 남은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. 우리 파킨슨 환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와상 상태로 누워 지내는 기간이 길게는 진짜 몇 년을 가기도 하거든요. 5년, 6년, 뭐 10년? 그러면은 그 긴 시간 동안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지치고, 환자도 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의미 있는 삶인가,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치매가 오면 그런 판단조차 할 수가 없겠죠.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연명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, 이게 약간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잖아요. 이거를 언제, 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대안이 있을까요? 요즘 또 이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뭐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걸 미리 작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는 해요. 외려 이제 자녀들, 가족들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말을 안 하고 논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.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말기에 얘기하지 않게 되는 게 좀 중요한 게, 왜냐하면 정환 치료가 필요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얘기를 그때 와서 내가 되게 안 좋아져서 시작하면은 이게 좀 순수하게 내 삶의 원하는 방향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한테 부담이 될까 봐 쫓기듯이, 사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든 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정하시는 거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, 그래서 저는 건강할 때 좀 미리 얘기해 보는 게 좋겠다, 이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오늘 주제로 완화 의료, 뭐 연명치료 얘기까지 했는데, 사실 주제가 조금 무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, 오히려 저희가 가볍게 이야기해야지 좀 제도적으로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이제 완화 의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?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완화 의료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개념이 많이 생소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게 사실은 또 의사 중에서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완화 의료가 어떤 개념인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수연 교수님 하고 계십니다. 짝짝짝짝. 김율 교수님도 완화 의료에 있어서 또 이제 슈퍼 히어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,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? 황윤수 교수님 의견에 좀 더 제 의견을 보태자면은, 사실 완화 의료라는 게 결국 팀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팀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체계가 좀 마련되어져야 합니다.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이제 개발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완화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계속 제도적으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도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,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
네, 이렇게 오늘 완화 의료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쭉 말씀들을 들어보니까요. 환자의 존엄 그리고 일상 가치를 지키는 완화 의료의 중요성을 조금 더 소중하게 알게 된 것 같은데요.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완화 의료가 앞으로 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도 저희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.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부탁드립니다.